김종대 교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먼저 좀 가정을 하고 있는 거라 할까요?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우리가 쓰고 있는 자연이 온갖 종류의 자연이죠. 온갖 종류의 자연인데 그 자연이 지금 얼마나 헐값에 팔리고 있는지, 얼마나 헐값에 사용되고 있는지, 심지어 공짜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동안에 인식을 못했고, 그게 바로 우리 인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이걸 지금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경제 체제 내에, 가격 시스템 내에 이걸 집어넣지 않으면 지금 이미 자연은 거의 다 고갈되어 가고 환경은 망가져 가고 있지만 곧 아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냥 기후변화 그러면 여러분들 에너지만 생각하시죠. 그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편협한 생각이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꼭 생물 다양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가 뒤에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네이처라고 요즘 표현을 합니다. 다 합쳐서, 그러니까 순환 경제나 뭐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얘기나 아니면은 생물 다양성이 전부 다 네이처죠. 그래서 이 네이처의 가치, 이 네이처의 가치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아니면 공기나 그리고 그냥 제품의 원재료로 쓰이고 있는 이런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을 너무 싸게 거의 공짜로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시스템은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배려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 얘기를 하죠. 우리는 기후변화 얘기를 할 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에너지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R200이 어떻다, 넷제로가 어떻다,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다 얘기하는 거 전부 다 에너지 문제를 얘기를 하죠. 당연히 에너지 문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은 에너지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기후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문제의 그 근원에 있는 문제가 바로 네이처거든요. 생물 다양성, 순환경제 또는 우리 자연의 사용, 활용 또는 보전,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거를 생각해 보면 알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깊이 생각을 못 해왔던 거고, 지금 이제 이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움직임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생기고 있다. 그 얘기를 저는 오늘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생물 다양성 하면은 뭐 토종 여우를 복원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약간은 낭만적인 그런 스토리텔링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 생물 다양성은 사실은 전혀 그런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무서운 공포 이야기에 가깝다. 이 생물 다양성이 망가지고 우리 자연이 망가지고 나면은 우리 미래는 정말 암울한 거죠. 우리 여기 항상 얘기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경제,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로 놀이될 수 있는 게 에너지 문제이고, 그 중에 일부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기후변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은 꼭 기후변화의 문제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시스템도 자연이 주는 혜택이 망가지고 나면 그냥 우리 경제는 그 자리에서 붕괴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전부 다 우리가 이 자연의 가치를 잘 인식하고 보존하고 활용하고 높이지 않으면 암울하죠. 그걸 이제 유럽 사람들이 먼저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네이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럼 네이처를 잘 평가하고 보존하고 오히려 더 그 능력을 향상시키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뭐 당연히 기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기술도 역시 금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이 네이처 파이낸싱이라는 분야를 만들고, 그래서 금융시장을 만들고, 금융상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하지만 유럽 사람들처럼 그렇게 금융시장이나 아니면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상대적 후진국,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후진국에 속하죠. 그런 기업들은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 유럽 사람들이 네이처 파이낸싱이라는 이런 용어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또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위기가 닥치게 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이익이 줄어들고 경쟁에 스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준비를 거의 다 마쳐가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저는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ESG 어떻게 되느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엉터리 ESG는 이제는 더 이상 사라지고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ESG는 계속 발전해 갈 것이다. 그럼 진정한 ESG는 뭐냐? 투자자들이 그 어마어마한 자산을 운영할 때 E와 S와 G와 같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한다. 이게 ESG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은 ESG라는 용어를 이제 앞으로 별로 쓰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은 기업들은 ESG를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죠. 기업들이 쓰는 용어는 ESG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가 깊은 우리 문제의 본질을 얘기하는 지속가능 경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갈수록 점점 더 압력이 높아져서 기업들이 환경과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를 정말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굉장한 위기에 처하죠. 지금 이미 그런 상황이 왔죠.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생태계 서비스란 말을 우리는 많이 쓰지 않았지만 이제 많이 쓰죠. 에코시스템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에코시스템 서비스가 의미가 뭐냐면은 이 자연이 생태계가 우리한테 주는 어마어마한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공짜로 쓴다고 얘기했죠. 정말 공짜일 수가 없는 무지하게 가치가 큰 이런 생태계 서비스를 우리가 지금 무시하고 있다가는 엄청난 위험이 오고 미리 대비하면 그래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세계경제포럼에서 한 얘기가 위에 있죠. 44조 달러. 그러니까 전 세계가 생산하는 GDP의 절반은 그냥 자연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거다. 그럼 나머지 50%는 자연하고 관계가 없느냐? 관계 있죠. 모든 경제활동과 경제적 산물의 가장 1차적인 근원은 그냥 자연입니다. 그냥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100%가 사실은 자연에서 오는데 자연에서 직접 산출되는 게 50%. 그 다음에 자연을 가공해서 거기서 생기는 자본이 있고 설비가 있고 노동이 있고 먹고 이런 거 거쳐서 생산해내는 게 50%. 결국은 다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건데 그걸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걸 노력을 하면 10조 달러의 사업가치 2030년까지 한 4억 개의 일자리 만들어낸다. 이거 경제학자들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를 한 거죠. 이 자연 위험이라는 것은 그냥 꼭 홍수, 가뭄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이 고갈되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까지 아주 포괄적으로 이런 걸 대처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돈이 많이 들거나 위험해지거나 하는 재무 영향을 받죠. 예를 들면 살충제 말씀하셨지만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면은 거기 관련된 기업들은 운영 비용이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을 망치지만 비용이 떨어지는 옵션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쓰지 않으면은 기업은 힘들어지죠. 그죠? 단기적으로 경제적 성과가 나빠진다. 반면에 생물 다양성 회복과 홍수위험 감소 등등 이런 것들의 비용을 낮출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어떤 표냐 하면은 이 이슈가 생기죠. 이슈가 생기면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험해지지가 않죠. 근데 오른쪽으로 X축에 보면은 이슈가 대두되죠. 쭉 진화해 갑니다. 그럼 기업들은 왼쪽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처음엔 방어하다가 그다음에 법을 지키다가 그다음에는 관리하려고 노력하다가 마지막에는 전략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매핑이 안 되면 이 45도 선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이슈는 진화하는데 기업들은 가만히 있어. 방어만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에 있듯이 이런 위험이 오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생물 다양성 이슈입니다.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 이슈는 그냥 잠재된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겨우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하는 단계죠. 기업들도 그냥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아도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해?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돼? 라는 태도를 취할 때 위험의 영역에 빠지게 되고 위험의 크기가 이 정도 된다. 이런 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후변화는 인지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다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져서 다 제도화되었죠.
그렇죠? 다 제도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대응하고 있을까? 관리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위험 영역에서 위험을 크게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 리더들은 제도화된 상태에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면 이게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은 지금 생물 다양성에 관한 얘기고 이 색깔은 기후변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우리는 지금 위험 영역에 놓여 있다. 그런데 생물 다양성은 이 정도이다. 기후변화는 이 정도이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기업이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시인데요. 정보를 강제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TCFD라는 게 있고 TNFD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국제 이니셔티브예요. 그런데 TCFD라는 건 C자가 들어있으니까 기후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TNFD는 N자가 들어있으니까 Nature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TCFD나 이런 기후변화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뭔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움직임이 있어 왔던 게 40년이나 돼요. 지금까지 한 40년 정도를 거쳐오면서 연구하고 회의하고 뭔가 만들고 규제를 하고 점점 진화되어 와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TNFD는 사실은 얘기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얘기한 지도 상대적으로 짧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을 별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국제협의 연구 조직인 IPBES라는 게 있는데요. BES가 바로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라는 뜻입니다.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자연에 관한 얘기죠. 불과 2012년에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뒤에 만들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TCFD와 같은 강제 공시 규정이나 지금은 거의 강제화되었습니다. TNFD와 같은 자연에 관한 공시 규정은 거의 동시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뭘 시사할까요? 자연에 관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많은 생각과 많은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TNFD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강제화되면 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이죠. 그냥 말하자면은 기업이 하고 있는 활동이 자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서 공시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그걸 어떻게 관리할지 그것도 공시해라. 지금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계량화해가지고 공시하라. 뭐 이런 종류의 공시 요구가 TNF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개념이 하나 여기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네이처 파지티브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업이 무슨 활동을 하든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그 결과 생물 다양성을 해치면 안 돼요. 자연을 나쁘게 만들면 안 돼요. 자연을 더 가치를 가지게 만들고 생물 다양성을 더 향상시키는 그런 상황, 그런 활동 내지는 프로젝트를 우리는 네이처 파지티브라고 합니다. 네이처 네거티브는 반대죠. 물론 이제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게 그린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따졌잖아요. 그죠? 이제는 앞으로 네이처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를 따져가지고 공시하고 규제하고 할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가오라는 일본의 화장품 회사입니다. 일본에 있는 그 화장품 회사가 발행한 TNFD 리포트를 사례로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뭐가 들어있느냐면 아까 했던 뭐 기업 위험이 어떻다, 기회가 어떻다,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겠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보고서에다 쭉 쓰는 겁니다. 굉장히 보기만 해도 골치 아프게 보이죠, 그죠? 아주 말들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금융기관조차 가만히 있어봐. 내가 기후에 대해서는 뭐 녹색 채권이란 말도 들어봤고 기후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에 뭔가 있다는 걸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생물 다양성하고 금융시장이 왜 이게 관계가 있는 거야? 라고 99.9999%가 얘기하시겠죠. 그걸 오늘 제가 개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유엔이 정의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한 금융의 종류입니다. 분류 체계입니다. 이 중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기후 금융, 이제 이거는 감축, 요거는 적응이거든요. 이런 데 관련된 기후 금융이 있고 기타 해놨잖아요. 그 당시에는 기타였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많은 종류의 이런 환경 관련된 금융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금융은 너무나 이제 아주 그냥 정착이 됐고요.
두 번째 보시면 순환금융 이런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은 순환금융이라는 것은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잘 아시죠? 순환경제. 그 순환경제 활동을 서포트하기 위한 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듯이 자연금융이 바로 생물 다양성, 그다음 생태계 서비스 보전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새로운 이런 금융시장들이 열리고 있다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채권인데요. 녹색 채권이라는 건 당연히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 돈으로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 채권은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채권은 둘 다 하는 겁니다. 둘 다. 그리고 연계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막 발행되기 시작됐습니다. 연계 채권이라는 거는 그냥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뭔가 목표를 달성하면은 이자율을 좀 그러니까 낮게 유리하게 발행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얘기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자율을 채권자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더 줘야 돼요. 페널티처럼. 그런 개념의 채권도 있습니다. 외국에는 굉장히 많이 발행되는데 우리는 별로 많이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 자연자본의 가치인식, 이것도 제가 매경 칼럼 쪽에 나온 건데요. 지금 이제 이거 매경 칼럼의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는 자연을 자본으로 봐야 된다. 사실은 한 20몇 년 전에 내추럴 캐피탈리즘이라는 저서가 있었습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책인데요. 그 내추럴 캐피탈리즘이 번역하면 자연자본주의잖아요. 자연자본주의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자연을 정말 너무 싸게 쓰고 있다. 이런 겁니다. 내추럴 캐피탈이 얼마나 중요한데, 보통의 경제학자들은 뭔가를 생산해내는 능력이 있는 자본을 아주 좁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 인적 자본이죠. 그 다음에 토지, 땅이 있어야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낸 자본, 설비, 기계 같은 자본,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그 사람들이 내추럴 캐피탈이나 소셜 캐피탈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경제학자들은. 근데 그게 바뀔 때가 됐습니다. 그 얘기가 내추럴 캐피탈이죠. 포인트는 뭐냐면 너무 싸다. 너무 싸다. 물도 1리터에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쓸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전기를 1kW시에 1,000원에 쓸 수 있다. 말도 안 되게 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싸다. 훨씬 더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면은 2.5배 더 비싸야 자연이 덜 망가지는데,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나겠죠. 여기 포인트는 자연 자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가격을 매겨야 되고, 지금의 우리가 자연의 혜택을 쓰고 있는 것보다 몇 배 비싸게 가격이 매겨져야 자연이 보존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항상 쓰는 말 중에 트리플 인바이러먼털 이슈를 항상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 기후변화 따로, 생물 다양성 따로, 순환경제 따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똑같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과 순환경제는. 그래서 이거를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 물론 환경부에서도 당연히 통합관리해야 되고요. 정부 부처 간에도 통합관리해야 되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을 세울 때 이거 그냥 하나야 라고 접근을 해야지, 우리는 순환경제만 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통합적 사고가 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일 밑에 보시면은 10년간 우리가 탄소를 줄여야 되잖아요.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제일 많이 논의되는 방법이 신재생 에너지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하지만 여기 보시면 탄소 감축 요구의 3분의 1은 자연자원의 흡수 능력만 가지면 된다는 거죠. 굳이 수백억 원, 수천억 원 들여서 신재생 에너지 단지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3분의 1은 우리가 자연의 능력만 보존해도 그냥 저절로 3분의 1은 감축이 된다. 지금 이 인식에서 금융시장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에너지만 가지고 우리가 넷제로 2050년 달성할 수 있느냐? 제가 단언컨대 전 세계의 모든 학자들, 모든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이 넷제로 2050년은 거짓말이다, 절대로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내지르는 겁니다. 30년이나 남았는데요. 실제로 기업들이 하는 성과나 아니면 보고서에 보면은 2050년에 넷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수단을 해서 언제 얼마까지 해가지고 계량적으로 과학적인 베이스로 제시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알면서 그린워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죠? 30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때 나도 내가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려면, 아니면 가능성을 높이려면 이 생물 다양성과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거나 가치를 향상시켜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충족시키면 그나마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을 금융을 통해서든 규제를 통해서든 이걸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 클라이밋 액션 가지고는 모자라. 네이처 액션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압력으로 올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길지가 않아요. 한 5년 안에 기업들이 기후변화로 받는 고통만큼이나 자연으로부터 자연에 관한 압력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연과 관련된 금융시장 네이처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네이처 파이낸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자료를 뒤에 다 해놨으니까 참조 좀 해주시고요. 네이처 마켓이란 건 이런 거다. 근데 이 중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3번입니다. 금융시장이죠. 여러분들 배출권 거래 들어보셨죠? 그죠? 배출권 거래. 그 개념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게 여기에 있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물 다양성 크레딧 시장. 굉장히 생소하죠. 이런 말 들어본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스킴이 다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앞서서 지금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호주 정부가 네이처 리페어 마켓 스킴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생물 다양성을 활용한 거래 시장입니다. 크레딧 거래 시장, 배출권 거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만들어질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따라가야 되죠. 빨리. 특히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빨리 따라가서 여기서도 손해만 볼 게 아니라 압력만 받을 게 아니라 돈도 벌고 해야죠.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경제에 관련돼서 금융시장들, 금융수단들이 제가 몇 개를 쭉 소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음식물, 폐기물, 그 다음에 보시면은 플라스틱 재활용, 이런 그러니까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고 플라스틱 재활용률 높이고 다양성 증진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위한 금융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외국 금융시장이고 외국의 선도기업들이 발행하고 있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의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금융 상품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은 그냥 소개만 했지만요. 기업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가서는 제가 이런 그 스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고 여기서 우리도 금융도 제공해야 되겠지만 이 시장에서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걸 미리 좀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결론을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GCF나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그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는 이제는 민간 금융시장이 해결해야지 공적 시장은 거의 기능이 축소됐다. 상대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금융은 저감, 탄소 배출 저감이나 적응을 위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상품이 만들어져 있고 시장도 커져 있습니다. 뭐 앞으로 잘 해 나가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금융, 네이처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이거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녹색 금융 상품 아까 설명해 줬지만 그것도 기후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물 다양성, 생태계 순환 경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활성화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생물 다양성 얘기를 하고 뭔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금융 활동을 하면은 전략적으로 굉장한 이미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나중에 가면 없다. 뭐든지 처음에 효과가 있지 나중에 가면 없어져 버려요. 자, 지금 그렇게 많이 발행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아직은 존재한다. 말하자면 녹색 채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생물 다양성 내지는 자연 관련된 채권을 발행하면은 지금 기업 입장에서 좀 유리하게 발행을 하는 시장이 존재한다. 그걸 우리는 프리미엄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학술적으로도. 그래서 지금 그걸 활용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은 순환경제와 생물 다양성 등 다른 환경 이슈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슈로 보고 통합 관리를 해라. 정부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금융 상품도 개발하고 또 금융시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거래도 하고 이렇게 금융기관이 해야 되고 그 금융기관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오더를 내리는 사람들이 기업이 되겠죠, 그죠? 기업이 그런 금융 자금 조달을 해야 금융 상품이 그걸 위해서 시장에서 만들어낼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금융 시장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보존하고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 유력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